그 제가 그 기계항공공학부에 근무하면서 주로 이제 공기역학이라는 분야를 하는데 통상 뭐 많이들 CFD라고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뭐 전산 유체역학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 것들의 일들을 제가 학위할 때부터 계속 지금까지도 그걸 계속 하고 있는데 제목은 활용과 도전이라고 했는데 어, 어, 네. 그래서 아마 관심을 가지고 보시라고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도전이라기보다는 그냥 고민거리 이 정도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전을 하려면 고민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오늘 여기 그 전임 항공우주학회장님께서 또 이 분야를 또 아주 뭐 세계적으로 저명하신 분이와 앉아 계셔가지고 대단히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그런 거 감안해서 좀 봐주시고 여기에 뭐 여기 보다시피 컬러풀하죠. 컬러풀 플루이드 다이나믹스입니다.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뭐 주로 이제 저런 것들을 주로 관심사로 풀고 있습니다. 좀 사례 위주로 그래서 지금 마지막 결론도 고민거리입니다. 같이 여기 이제 활용 직접 이런 거를 현업에서 쓰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뭐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또 뭐 어떤 부분이 앞으로 좀 해결이 돼야 되겠는지 이런 부분들 위주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공기역학 하면서 이게 저희들이 학부생들 텍스트로 쓰고 있는 교재에 나와 있는 뭐 정의들입니다. 이제 공기역학이라고 해서 공기 자체를 다룬다기보다는 첫 번째 요 정의에서도 이렇게 보다시피 공기의 흐름과 관련된 거 그리고 비행과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루는 학문이다. 뭐 공기의 자체보다는 공기 중을 이제 어떤 비행체라든지 어떤 물체가 이렇게 날아다닐 때 그때 발생하는 어떤 현상 그리고 그로 인한 어떤 힘 우리는 그걸 이제 줄여서 공력이라고 부릅니다. 공기역학의 힘 해서 공력이고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무차원화해서 공력 계수 이런 말들을 많이 씁니다. 뭐 그 이외에는 이렇게 보시면은 움직이는 물체 또 너무 뭐 비행으로만 한정하기엔 좀 그러니까 움직이는 물체 특히 뭐 대기 중을 이렇게 비행하는 가스의 다이나믹스다. 그래서 기체역학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푸는데 뭐 텍스트북에 요게 이제 구조도입니다. 주로 이제 많이 쓰는 키워드로 점성이냐 비점성이냐 공기의 마찰을 만들어내는 어떤 공기의 점도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게 없으면 이제 마찰이 안 생기니까 항력도 없겠죠. 그런 상황이면 좋겠는데 이렇게 비행을 하다 보면 큰 항력이 있고 그만큼 이제 추진력을 얻어야 되니까 그만큼 연료가 많이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항력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느냐 또는 그런 걸 어떻게 하면 제어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관심사가 되고 무엇보다도 이제 뜨고 나는 양력이라는 중력의 이제 중력을 이기기 위한 힘, 뜨는 힘, 양력 이런 것들을 이제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뭐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비시드, 인컴프레서블, 뭐 비점성, 비압축성, 공기가 이렇게 아시다시피 물과 달리 이렇게 압축이 됩니다. 공기가 압축이 되면서 굉장히 다양한 현상들을 이렇게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뭐 처음에는 이제 그런 걸 다 없다고 가정하고 전반적인 흐름이 뭔지를 이렇게 알아보게 되고 이제 뭐 그런 단계에서는 많이들 아시는 라플라스 이퀘이션 그게 이제 이렇게 선형 방정식이다 보니까 뭐 볼텍스, 더블리 물리학 할 때 많이 나왔던 뭐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어떤 흐름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압축성 효과가 뭐냐? 그래서 흔히 마하수라고 표현하는 뭐 음속 대비 속도, 비행체의 속도가 어떻냐 이런 걸 가지고 뭐 아음속, 천음속, 초음속, 극초음속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점성 효과를 다루게 되고 그 실제 기체는 대부분 비스코스, 점성이 있고 압축이 가능한 그래서 그것들의 어떤 조합으로서 어떤
우리가 물리 현상을 표현을 합니다. 물리학 책에는 이제 뭐 볼츠만 이퀘이션 그리고 그걸 이제 연속체라고 가정해서 이제 뭐 파티클을 이렇게 굉장히 다루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연속체로 만들어서 나비아-스톡스 방정식이라는 뭐 이런 방정식을 만들어 가지고 저편미분 방정식을 푸는 것이 이제 전산 유체역학에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저기에서 이제 저런 항들을 대부분의 물리학은 어떤 소스텀이라고 표현된 S로 표현된 저기에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이게 마지막 수식입니다. 저는 수학을 할 생각은 없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물리량 Q라는 양의 시간 변화는 어떤 공간에서의 변화, 뭐 흐름을 나타내는 항과 뭐 이래 마찰 또는 어떤 유체의 확산 이런 걸 표현하는 저런 항들에서의 어떤 공간의 변화가 시간의 변화를 만든다. 그리고 뭐 단위 시간당 어떤 양이 질량은 얼만큼 생기고 에너지는 얼만큼 생기고 힘은 얼만큼 작용할 수 있고 중력은 어떻게 작용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소스텀으로 모델링해서 굉장히 어마어마한 어떤 영역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고전 물리학 책에 보면 뭐 전달 방정식이라고 해서 한 페이지로 딱 나와 있습니다. 물리학이 대단한 거죠. 물리학이 한 페이지로 표현된 거를 이제 이어가지고 이제 평생 먹고 사는 사람들도 100년 가까이 먹고 사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니까요. 그런 걸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이제 그런 걸 이제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K플로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거기에 보면 뭐 요즘 많이 하는 뭐 이제 극초음속 우주 발사체 이런 것들에 공기가 불타는 현상, 뭐 thermodynamics, chemistry 또는 뭐 공기의 흐름이 만들어내는 소리, 음향 이런 것들, 어쿠스틱스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또는 구조적인 어떤 비행체가 이렇게 구조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붙여가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름 관련해 가지고 이제 뭐 2000년도에 만들어진 이름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거 코드 만드는 걸로 지금 이제 뭐 정년까지 계속 이러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K라는 이름이 제가 과기원 출신입니다. 과기원에서 한참 그때 막 PC 몇 개 엮어가지고 뭐 병렬 계산했다 막 그런 때 이제 연구를 시작했는데요. 그걸 하면서 이제 카이스트니까 카이고 코리안이니까 뭐 또 K고 또 지도 교수님도 K이셨습니다. 권장혁 교수님이신데요. K로 시작하셨고 그래서 이제 요즘 K-팝 하는 저거 이제 제가 원조다 이런 농담도 하는데요. 또 어떻게 하다 보니 또 건국대에 와 있네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의미로 저 코드를 만들었고 저런 것들이 이제 다양한 일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저 에디슨 영상이 돼서 그냥 슬라이드 넘어와 있습니다. 뭐 이제 키스티에서 뭐 초창기에 이제 제가 연구할 때 키스티에서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셨고 같이 일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서 이제 코드에 좀 특화된 기능으로 또는 이제 교육 사업으로 에디슨 사업을 했고 좀 특화돼서 좀 더 뭐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렇게 플랫폼화하는 작업들도 저희 김종환 교수님하고 굉장히 많이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면서 저희들이 직접 이걸 자세히 어떤 과정들을 설명한다기보다는 좀 뭐 어떤 고민거리 또는 관심사 이런 것들을 조금 소개한다는 차원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많이 하는 게 이렇게 뭐 보시다시피 이제 뭐 어떤 종류의 여기 나와 있듯이 뭐 DLR 이 항공기 이름입니다. 모델 이름인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날개 뭐 조종면, 플랩이라든지 뭐 슬랫 이런 것까지 다 있는 이런 것들을 풍동에다 넣고 정교한 데이터를 얻었습니다. 계산을 하니까 실제로 얼마나 잘 표현하는지를 이렇게 실험 데이터가 있고 이거 가지고 여기 하단에 여기 뭐 하단에 여기 보시다시피 뭐 여러 나라들 미국, 유럽 뭐 또 상용
코드 이런 것들과 이 문제를 누가 잘 푸나 뭐 이런 워크숍 같은 거에 이렇게 저희들이 이렇게 같이 참여도 했고, 이렇게 표면의 어떤 공간을 뭐 얼만큼 조각내느냐, 저 지배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해석 데이터를 얻는 공간을 우리가 그리딩이라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얼마나 조밀하게 하느냐. 당연하게도 많이 조밀하게 할수록 좋은 데이터를 얻겠죠. 그래서 이제 일정 정도 이상이 들어가면 이제 컨버지 했다고 얘기를 하고, 그런 형태로 데이터를 얻어서, 근데 그래서 이제 뭐 격자 같은 경우에도 뭐 한 1억 개, 또 어떤 계산은 뭐 한 3억 개, 뭐 요즘엔 10억 개도 뭐 이렇게 하고, 그런데 이제 저런 복잡한 계산을 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관심 있는 값은 몇 개 숫자가 되지 않습니다. 양력이 얼만큼 생기느냐, 항력이 얼만큼 생기느냐, 회전력은 얼만큼 생기느냐, 요 계수값들 얻기 위해서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굉장히 잘 얻어낼 수 있게 되고, 그런 뭐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좀 이제 좀 예술이 필요한 영역인데, 공간을 내가 관심 있는 곳을 얼마나 조밀하게 또는 시간 줄이기 위해서 관심이 없는 영역은 좀 느슨하게 이런 표면이라든지 또는 공간을 어떻게 쪼가리 내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잘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노가다입니다. 또 숙련되면 이제 뭐 거의 대부분 형상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고, 상당 부분 이제 자동화된 영역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런 거를 얼만큼 많이 하느냐, 얼만큼 정교하게 표현하느냐, 이런 것들로 이제 해석의 질이 달라집니다. 이제 이런 걸 우리는 이제 뭐 스테디 스테이트를 찾는다라고 합니다. 어떤 주어진 자세나 속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정한 어떤 상태를 두고 걔의 시간의 어떤 평균적인 어떤 데이터를 찾아냅니다. 보통 설계할 때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게 되고, 이런 부분은 굉장히 많이 성숙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특히 뭐 이렇게 데이터가 많아지면 저희들이 이제 컬러풀하게 이렇게 어떤 현상들을, 저 복잡한 형태들의 뭐 부위들을 이렇게 봐야 되고, 또 이게 3차원적인 부분이니까 얘를 렌더링 하기도 해야 되고, 뭐 특정 부위는 또 잘라 보기도 해야 되고, 또는 필드의 이런 뭐 선들, 속도의 어떤 벡터라든지 또는 이런 소용돌이 같은 것들, 또 이런 소용돌이들이 또 어떤 압력 표면의 힘의 변화를 굉장히 크게 많이 바꾸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생겨서 무슨 짓을 하는지 이걸 찾는 게 이제 공기역할 관심사가 되겠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아직도 뭐 이 정도 규모의 데이터를 PC에서 이렇게 올려서 가시화하는 게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키스티에 그때는 팀도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기 앉아 계시네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가시화를 이제 이런 데이터를 병렬로 어떻게 하는지,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구조를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이런 연구들을 많이 했고, 그 덕분에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전체로 이렇게 조감해서 볼 수 있게 되는 부분입니다.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데이터의 처리라든지 또는 가시화 관련해서 뭐 기술이 많이 발전했음에도 또 아직도 뭐 풀어야 되는 이슈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양한 소프트웨어들마다 필요로 하는 데이터도 또 각기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또 일일이 이를 커스터마이징 하는 것도 굉장히 큰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의 데이터들은 대체로 굉장히 많이 성숙해 있고, 그래서 예전에는 부분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좀 전체로 이렇게 합치는 작업들을 했다면, 이제는 한 번에 어떤 전체를 다 풀어버리겠다는 뭐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발달해 가고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 가지 물리 현상들을 또 이렇게 부분적으로 아주 상세하게 또 표현하는 연구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시고, 또 특히 우리 그 슈퍼컴퓨팅을 직접 쓰시는 어마어마한 큰 계산들은 이제 이런 전체적인 계산보다는 어떤 한 부분을 굉장히 정교하게
살펴보고 거기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시뮬레이션하는 연구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전체적인 공력 계수를 얻는다 그런 입장에서는 사실은 아주 정교한 데이터보다는 지금 현재 우리가 성숙되어 있는 이 정도의 데이터에 다양한 케이스의 데이터를 빠르게 얻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제 우리 항공산업체라든지 연구소 이런 데서는 이제 상용화된 코드들을 가지고 또 하드웨어도 어마어마하게 사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럼 여기 하단에 보시면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정교한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뭐 미국에서 이제 뭐 CFD 비전 2030 해가지고 2030년까지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쭉 로드맵을 만든 게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제 전산유체공학회 같은 데서 그런 로드맵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각각들의 어떤 앞으로 풀어야 될 이슈들이 있고 거기서 이제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이제 메시브한 데이터를 어떻게 매니지먼트 할 거냐. 또 저걸 어떻게 가시화해서 뭐 저런 것들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뭐 이해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중요한 토픽으로 이렇게 잡혀져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많이 하는 것이 이제 헬리콥터 같은 부분입니다. 요즘에 UAM 해가지고 이제 뭐 드론 이런 것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뭐 헬리콥터들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날개가 평소엔 축 처져 있습니다. 축 처져 있다가 이놈이 이제 비행을 하게 되면 위로 이렇게 들려가지고 출렁출렁거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구조물의 어떤 변화까지도 이렇게 같이 풀어야 되고 또 한편으로 이제 드론 이런 것들이 실제로 도심에서 쓰기가 상당히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소음 같은 거죠. 우리가 뭐 비행기 타실 때 아시겠지만 쉐익 하는 엔진 소리 말고 헬리콥터 소리를 표현해 보려면 여러 버전이 있긴 하지만 뭐 다다다다라고 하고 그죠? 두두두두 하기도 하고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헬기의 로터 블레이드가 저놈이 이제 돌면서 공기를 스쳐 지나가면서 만들어내는 소리들입니다.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공기의 흐름을 이렇게 잘 알아야 되고 그러면 이제 그런 걸 어떻게 줄이는지 이제 이런 걸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조 해석과 굉장히 연계를 이렇게 많이 해서 또 잘 디벨롭된 어떤 구조 해석과 서로 데이터를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날개 표면에 이렇게 작용하는 힘을 구조 해석에 넘겨주고 그러면 구조물이 변화하고 또 변화했으니까 또 하중이 바뀌고 이제 이런 과정을 이제 이터러티브하게 쭉 하다 보면 어느 솔루션에 이르게 되는데요. 그런 해석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떤 플랩 이렇게 출렁거리는 걸 이제 실험 데이터랑 어떻게 잘 맞추는지 그리고 또 저기에서 생기는 힘이 얼만큼 이렇게 변화를 잘 예측하는지 이런 것들을 찾게 되고 이런 종류의 이런 피크들이 진동하는 이런 피크들이 다 소음이 됩니다. 저런 걸 이제 뭐 블레이드, 볼텍스 인터랙션이라고 하는데요. 블레이드랑 이런 데서 생기는 이게 소용돌이를 이제 가시화한 그림들입니다. 이런 소용돌이가 소용돌이가 이렇게 생겨 있고 거기를 이제 블레이드가 탁 치고 가면서 굉장히 큰 소리를 만들어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그러면 이제 저런 현상을 알게 되면 이제 그걸 회피하는 방법은 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게 되겠죠. 여기 있는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러니까 2010년인가요? 9년인가요? 그때 이제 미국 헬리콥터 학회 가가지고 막 몇 천만 개 계산을 격자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서 1억 개를 했더니 뭐 솔루션이 더 좋아졌다 그래가지고 아주 배가 아파가지고 키스티 자원을 이렇게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데요. 그때 했던 자료입니다. 그때 피카소 여기 굉장히 추억이 많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저런 재원을 가진 피카소 장비에서 저 정도 시간 한 바퀴 돌리는데 35시간이 그 당시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가 답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얻으려면 한 7바퀴 정도 이렇게 돌립니다. 어마어마했고
그래서 계산이 이렇게 막 잘 돼서 신났는데 더 고생한 건 가시화였습니다. 그 저기에서 나온 엄청 큰 데이터를 뭐몇한 스텝에 대해서 뭐 몇백 뭐 테라 다 합치면 뭐 그 당시 뭐 수십 테라 정도 한 50테라 정도 되는 데이터였던 것 같은데 그걸 다 올려서 이렇게 뭐 이래 움직이는 영상을 만들고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한 1억 3천 개 정도 해가지고 저희들이 결과를 들고 가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더 많은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6개월 후에 2억 개를 해서 이렇게 들고 왔더라고요. 도저히 자존심의 상해서 감당이 안 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뭐 이 경쟁은 무의미하다 해서 더 이상 하지는 않는데 그만 많이 할수록 좀 더 정교한 데이터들이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무한 경쟁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격자를 많이 사용하고 또 저기에서 이제 한 타임 스텝을 줄이면 솔루션은 더 좋아진다. 이건 뭐 법칙과도 같은 것이니까요. 그렇다 보니까 계산 시간은 여전히도 몇 달짜리 계산들을 지금 하게 되고 어떤 경우는 굉장히 큰 5호기, 6호기 이런 걸 쓰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데이터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저런 것들을 이제 공학적으로 사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연구실에 그냥 별도로 뭐 한 2천 코어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늘 와서 전기료에 관한 얘기를 3번 정도 들었는데요. 저도 올 여름에 학교에서 전기료 절감 운동, 에너지가 뭐 100억이 전기료가 100억이 든다고 해서 학교에서 막 전기료 절감 운동을 할 때마다 이래 가슴이 철렁철렁합니다. 지금은 공짜로 쓰고 있는데 어느 순간 되면 색출해 내 가지고 여기 이거 쓰는 사람 누구야 해서 이제 전기료를 차지하지 않을까. 그래서 여전히 그게 다 돈이니까 우리 학생들은 그냥 뭐 무한정 쓸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 비용이고 그 장비도 우린 계산을 하니까 장비비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도 저 컴퓨터 장비 서버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평균적으로 1년에 한 1억 이상씩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꾸준히 평균적으로 그렇게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도 시간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들 그런 것들이 여전히 학문적으로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복잡한 거 하지 않고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저 이제 소용돌이를 이제 단면으로 2차원적으로 만들어서 여기에 보시면 요 소용돌이의 단면입니다. 요게 이제 점성도 없고 뭐 그런 상황에서 보면 확산이 안 되니까요. 오랜 시간이 지나도 계속적으로 저 상태가 유지되어야 되는 거. 그래서 이제 수치기법의 검증용으로 많이 합니다. 이제 이런 걸 뭐 하기 위해서 주로 이제 수치적으로 이제 시간의 움직임을 이렇게 뭐 룽게코타 또는 뭐 임플리시다 이런 방법들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언스테디 계산을 정확하게 하시는 분들은 요 룽게코타 이런 방법을 많이 쓰고 뭐 실용적으로 좀 빨리 어떤 데이터를 얻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이거 이제 임플리시 백워드 디퍼런스 이런 걸 많이 씁니다. 근데 이제 뭐 장단점이 명백합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시간 간격을 굉장히 제한적으로 줄 수밖에 없어서 실용적인 문제에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방법이 되고요. 또 이제 임플리시트한 뭐 앞에 보신 그림들은 이런 걸 가지고 구하는데요. 이런 방법을 하면 시간 간격을 좀 크게 줘도 계산은 되지만 이와 같이 원래의 형상을 요 그림입니다. 원래의 형상을 이렇게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굉장히 오랜 시간을 들여서 계산을 정확하게 할 건지 앞에 보신 그림들이 이제 이런 방법을 써서 뭐 한 것들인데요. 이 방법도 시간 간격을 많이 줄이면 되겠지만 그래서 도대체 그러면 좀 더 정확한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이 시간과 자원을 들여야 되는가? 또 다른 방법은 없나? 뭐 이제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좀 이 둘을 어떻게 좀 잘 해서 어떻게 하면 안 될까 해서 이런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이제 저희 학생이 이제 애꿎은
수학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런 걸 찾기 위한. 근데 이제 이건 계속되는 고민거리입니다. 정확도를 버릴 것이냐, 효율을 얻고 또는 효율은 좀 떨어지더라도 정확도를 추구할 것이냐. 근데도 여전히 어떤 수치 기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달라질 수 있는 여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저 많은 자원과 시간을 투여하는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긴 하지만 저는 어떤 방법론적인 어떤 개선 이런 부분도 많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이제 제가 드리고 싶어서 뭐 이걸 가져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알고리즘은 끝났다 뭐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특히 또 한편으로 이런 시간 정확도에 관한 이슈도 있지만 또 좀 더 고차의 어떤 공간 해상도를 얻을 수 있는 수치 기법 이런 걸 통하면 또 격자 수를 그만큼 줄일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방법들의 연구도 같이 이렇게 지원이 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또 한 사례는 이제 구조와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인데요. 이게 이제 플러터라는 것입니다. 무게를 가능하면 많은 승객이나 화물을 싣기 위해서 항공기를 최대한 가볍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강도를 이렇게 낮추게 되는데 그렇다 보면 이제 이런 이벤트들이 이렇게 날개에 떨림이 이렇게 생기게 되고 이거는 이제 그냥 신기하다인데 이건 비극입니다. 이걸 생기면 부러질 때까지 계속 생깁니다. 그래서 회피하는 방법도 굉장히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은 절대 생기면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를 이제 이렇게 이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바운더리를 찾는 거죠. 속도를 어느 정도로 하고 구조의 강도를 어떻게 어느 정도로 해서 하면 이 아래 영역에 존재하는지 이제 이런 시뮬레이션들을 이렇게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구조 해석하시는 분들하고 이제 제가 이제 협력을 이렇게 많이 해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약간의 변화입니다. 동일한 마하수에서 FSI가 이제 속도 영역입니다. 이건 0.42고 이건 0.435 뭐 요 정도입니다. 요 계산 사이로 어떤 이런 진동 현상은 그 크기가 이렇게 감쇄돼서 안정하고 어떤 현상은 구조와 서로 뭐 공명처럼 이런 것들을 주고받으면서 이게 증폭이 돼서 결국에는 이제 부서지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는 것이죠. 근데 저런 저건 이제 뭐 요즘 대부분 많이 하시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제 고민거리는 뭐냐면 이제 그럼 서로 데이터를 이렇게 주고받아야 되는데 그 주고받는 데서 이제 CFD에서 이렇게 비정상적인 이런 데이터가 있고 구조 해석에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내가 계산한 것을 그냥 던져주고 그걸 가지고 구조 해석을 하고 또 CFD로 그 변이를 넘겨주고 이런 방법으로 했을 때는 이 증폭률이 물론 시간 간격 즉 계산하는 시간 간격을 굉장히 줄이면 다 같은 곳으로 모입니다. 근데 이걸 실용적으로 좀 하기 위해서 시간 간격을 좀 늘리다 보면 이런 방법은 흔히 말하는 뭐 전통적인 방법 서로 독립된 코드들은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조금만 시간 간격을 넓어도 실제로는 0 근처의 값을 가져야 되는데 0 근처에 이 정도가 억셉터블한 레인지인데 뭐 여기서는 이제 플러터가 생긴다고 판정을 해버리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어떤 방법 그럼 시간 간격 중간에 이제 스태거 형태로 절반만 넘겨주고 뭐 이런 방법들을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되면 그나마 좀 큰 시간 간격에서도 좀 리저너블한 데이터를 얻는 이런 이슈들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이런 문제는 특히 요즘 최근 이제 멀티 피직스라고 해서 또 각각의 잘 만들어진 소프트웨어들을 이렇게 막 엮여서 풀 때 서로 간의 데이터를 이렇게 넘겨주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이런 이슈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또 이걸 이제 어느 한 사람이 인하우스 코드처럼 묶어서 이제 뭐 이런 복잡한 과정을 또 거치는 것도 쉽지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계속적으로 존재하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또 뭐 굉장히 또 어마어마한 또 어프로치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건 현실적이지 못하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이제 저희한테 이제 연구 과제를 주신 분은 데이터를 뭐 수백 케이스를 이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이제 신뢰도 있게 이렇게 하지 못하니까 그냥 그 다음부터 이제 예술의 영역이 되죠. 뭐 이런 계산을 하고 요 정도의 계산을 하고 대충 요거보다 한 10%좀 까서 얘기하면 되겠구나. 뭐 이제 이런 예술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이런 데서도 이제 어떤 수치 기법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이슈들이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또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조금 다른 측면으로 굉장히 많은 해석 케이스가 필요한 사례입니다. 요 아래 요래 보시면은 이제 여기 이제 우리나라 이제 전투기도 요런 내부 무장창이 있습니다. 이제 스텔스 기능을 넣으려면 이렇게 밑에 무장을 달고 다니기가 곤란하니까요. 저런 것들을 이제 필요할 때 열어 가지고 이런 것들을 떨굽니다. 근데 이제 이게 잘못하면 뭐 이런 일이 벌어져서 이제 큰일 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설계를 잘못해서 이런 것이냐가 아니고 이 안에 유동이 굉장히 불규칙합니다. 어느 한순간도 동일한 상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쟤를 언제 릴리즈 하느냐에 따라서 즉 이니셜 컨디션이 달라지는 거죠. 그거에 따라서 얘 궤적이 순간순간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설계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 케이스를 미리 다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테스트가 쉽지가 않은 것이죠. 직접 올라가서 저걸 떨어뜨려 보고 언제 부딪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실험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런 형태의 어마어마한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것도 이 한 케이스를 하는데 빨라도 뭐 3, 4일 이렇게 걸리는데 그 케이스를 다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뭐 인하대학교 이승수 교수님 저기 박사과정 학생이 논문 심사에 갔다가 딱 맞는 케이스가 있어서 자료 좀 주세요 해서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간략한 방법으로서 얘들이 현재 요 위치 각각에 있을 때 유동의 출렁거림을 고려해서 각각의 계산을 하고 거기에서 없을 때의 효과를 빼면 저놈으로 인한 효과가 있으니까 저런 것들을 한 160 케이스를 쭉 이런 여기에다 갖다 놓고 막 그런 출렁거림을 계산을 합니다. 그걸로 한 160 케이스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시간이 드는 것이고요. 그거의 어떤 유동의 어떤 출렁거림을 가지고 이제 실제로 얘가 움직이는 과정의 어떤 힘의 분포를 이렇게 정규화해서 모델링을 해두는 거죠. 그렇게 모델링을 해가지고 모델링을 해서 힘은 무장이 이렇게 떨어질 때 힘은 요 회색 점을 찍은 요 영역에 있을 확률이 매우 높다. 힘은 각 방향의 힘은 이렇게 되고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케이스 스터디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랜덤하게 요 색깔별로 이런 데이터들을 쭉 그 실제 데이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하고 비교를 요 레인지에 다 있다는 걸 확인하고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실제 얘의 자세각입니다. 얘가 어떻게 회전을 하고 어떤 위치에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이 요 영역에 있다는 걸 찾아가지고 이렇게 검증을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여기에는 리스크와 언서턴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많은 데이터를 신속하게 우리가 계산해서 실제 가까운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면 그걸 채택을 하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이런 방법들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용량이 많은 케이스들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큐에 걸려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 연구자들이 별도의 클러스터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걸 이렇게 활용을 하게 되고 회사들도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클러스터들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뭐 사실상 다 말씀드린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한 거에 불과한 건데요. 여전히 이제 많은 부분 이래 기술적으로 성숙해서 이제 뭐 상용화 또는 이제 회사의 산업의 영역으로 많이 넘어갔습니다. 근데도 이제 시간의 변화가 있는 문제라든지 어떤 구체적인 현상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은 계산 자원이 필요하게 되고 전반적으로 이제 슈퍼컴퓨팅 입장에서는 아주 상세한 이런 형태의 계산을 하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좀 과학의 영역 또는 학문의 영역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산업의 영역, 응용의 영역으로 가면 좀 이렇게 좀 중간 사이즈의 계산들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주된 일이 되고 있고요. 여전히 정확도 문제는 중요하다. 또 한편으로 이제 AI나 빅데이터, 뭐 가시화 측면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의 학문들이 이렇게 같이 엮여서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이제 그래서 전체의 시스템을 하나의 틀로서 그러면서 이제 디지털 트윈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여전히 우리가 그들 사이에서 뭐가 변하면 여전히 Y는 FX의 영역을 지금 뛰어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나오는 수많은 데이터들은 그 관계가 모호하거든요. 어, CFD에서 얻은 데이터가 구조에서는 이게 어떻게 작용할지 이런 관계를 정확히 모르는 채로 서로 데이터를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은 변수들, 그 변수들이 종합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이 불분명하고 무엇보다 데이터가 이래 난리니합니다. 그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하면 서로 이렇게 활용하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어떤 뭐 설계라든지 활용을 하는 데서 디시전을 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뭐 AI나 데이터의 어떤 매니지먼트, 핸들링 뭐 이런 측면에서 좀 많은 정보들을 좀 얻을 수 있겠고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뭐 UQ 같은 것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런 좀 이질적인 데이터를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여주고 매니지할 수 있는 어떤 도구의 개발 이런 것도 여전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또 뭐 재연도 해보라고 해서 요 마지막 슬라이드는 요걸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CFD가 이제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이제 산업의 영역으로 들어가 있고 또 그렇다 보니까 이제 구조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제어라든지 또는 뭐 어떤 의사 판단 뭐 이런 영역으로 이래 활용이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이질적인 소프트웨어들 또는 CFD 안에서도 굉장히 좀 다른 목적의 소프트웨어들이 이렇게 같이 엮여서 굴러가야 됩니다. 근데 여전히 각각의 소프트웨어들은 그냥 각각의 소프트웨어로서 각각의 연구실에서 그냥 개별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폐쇄적인 개인적인 차원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뭐 멀티 피직스 또는 실질적인 어떤 시스템의 적용 이런 걸 위해서는 이런 소프트웨어들이 이래 하나의 어떤 플랫폼에서 하나의 소프트웨어가 아니더라도 하나의 플랫폼에서 아까도 그 데이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데이터가 한 곳에 모일 수 있고 또는 서로 필요한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형태의 활용 플랫폼이 이렇게 갖춰지는 거, 또 그걸 통해서 서로가 어떤 베너핏을 얻고 그런 생태계가 이렇게 만들어져야 그런 부분이 활용될 수 있고 또 그렇게 또 문제가 거대해지면 또 그 자체로 슈퍼컴퓨팅 수요가 되는 것이죠. 그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 거대한 컴퓨팅밖에 없으니까요. 그런 형태로 좀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들이 들고 또 그들 간의 어떤 연관성을 이렇게 AI 이런 것들로 굉장히 많이 좀 보완해 줄 수 있을 가능성들을 많이 사실은 느껴집니다. 직접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많이 느껴집니다. 또 그래서 요즘에는 AI에 좀 빠져가지고 저희
석사 학생들한테 너희는 이제 AI 관련된 내용 없으면 졸업 안 시켜줄 거다라고 뭐든지 찾아내보라고 하는데 굉장히 같이 할 수 있는 영역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뭐 키스티나 우리 그 슈퍼컴퓨팅 로드맵 상에서 이제 융합 연구 뭐 R&D 플랫폼 뭐 이런 사업들을 뭐 작년부터 이렇게 추진을 하다가 뭐 이번에 뭐 그것 때문에 예산이 거의 다 없어졌다고 하는데 좀 굉장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근데 여전히 활용하는 입장에서 우리들 연구를 실제로 좀 기여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뭐 이런 형태의 연구자들 간에 어떤 플랫폼화하고 그걸 위해서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저런 형태의 어떤 지원 또는 연구자들 간의 노력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해하시라고 이렇게 보여드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슈퍼컴퓨팅 관련해서 갖고 있는 이런 몇 가지 고민들을 이번 기회에 이래 말씀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기상 쪽을 백그라운드로 네. 했다가 학교 졸업을 하고 나노웨더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사업 목표는 드론 물류할 때 적어도 벤치에 대한 네네. 그 내비게이터, 웨더 내비게이터를 만드는 일을 할 때 교수님이 하는 CFD를 우리가 계속 풀어야 됩니다. 네네, 맞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 비행체는 날고 있는데 그 풀고 있을 시간이 없어서 맞습니다. 저희들 하는 것은 백그라운드에서 모든 방향 바람의 가능성이 있는 걸 갖다가 예를 들면 360도 방향에 1도마다 다 풀고 맞습니다. 네. 풍속이 0부터 초속 100m까지 경우수를 다 해놓고 네. 이 상황에 예를 들면 48번 케이스하고 유사하다 그러면 그걸 서비스를 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도시에 건물이 지어진다든가 새로 공사가 나날이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변형이 있으면 지금까지 했던 데이터베이스를 다 새로 개선을 백그라운드에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CFD를 갖다가 뭐 저희들 입장에서는 건물 몇 개 풀기도 쉽지가 않은데 도시를 상황을 풀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나 뭐 여전히 저는 그런 꿈을 갖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혹시나 또 CFD 쪽에서 그런 아주 대규모 그 공항에서 나오는 아주 상세하지는 않더라도 네, 맞습니다. 실용할 수 있는 네. 그런 게 좀 협력할 수 네네. 있으면 슈퍼컴퓨터를 네. 밤새 돌릴 수 있는 맞습니다. 그런 일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네네. 교수님 자문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 그런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아까도 뭐 이제 이 물체 분리처럼 이제 밑부분의 백그라운드에서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시뮬레이션을 별도로 하고 그 효과를 이제 실제 유동에 이렇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좀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뭐 저보다 뭐 많이 하신 분들 저 뭐 굉장히 젊은 놈이 오늘 이런 얘기해서 좀 그렇긴 한데요. 이래 보면 계속 하다 보면 좀 지금도 뭐 그런 걸 관심 있게 많이 하는데 옛날 책을 좀 많이 뒤져봅니다. 예를 들어 저기 소용돌이들을 옛날에 이렇게 컴퓨터가 안 되던 시절에 그걸 이렇게 모델링해서 하려는 그런 연구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무조건 막 뭐 수백억 개 격자 이런 것보다 그런 방향도 필요한데 그런 방향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속 그걸 위해서 이제 퀀텀 컴퓨팅 이런 시대도 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그런 연구 방향도 있지만 실질적인 그런 활용을 위해서는 좀 우리가 할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좀 모델링으로 대체할 수 있다면 그런 것들로 우리가 대체를 하고 딱 필요한 부분만 그래야 이제 그런 것들이 돼서 신속하게 어떻게 대응할 수 있어야 뭐 말씀하셨듯이 뭐 건물이 있다가 없어졌을 때 뭐가 바뀌는지 이런 걸 찾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좀 그런 연구들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현재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신속한 그런 방향. 또 한편으로 또 이렇게 정말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저도 요즘에 AI 같은 거 심지어는 저기 보는 CFD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저 나비아스톡 방정식을 AI로 푸는, 그래서 요즘 뭐 피직스 인폼드 뭐 뉴럴 네트워크 그걸 직접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좀 초반에는 좀 공포스러웠습니다. 학생이 이제 어떤 간단한 문제에 저 방정식을 풀지 않고 인공지능의 리지듀얼로 넘겨서 0이 되는 최적의 상태를 찾는 것인데, 그 유사한 솔루션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좀 곤란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냥 이건 또 하나의 프랙티컬한 솔버다. 그냥 저는 그렇게 이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저희 실험도 하는데요. 실험 영상들을 이렇게 쭉 가지고, 그러면 실험한 모델을 실험 영상을 쭉 학습을 시켜가지고, 그걸 이제 그러면 모형이 바뀌었을 때 얘가 예측하는지 한번 해보자 해서 해봤는데 정말 잘 예측합니다. 실질적으로 그 학습 데이터에 없는, 그러니까 일부만 반영되어 있는 물리 현상까지도 걔가 예측을 하는 걸 봐서는 앞으로는 좀 그런 연구들도 많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보완적으로 뭐 그런 게 대체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또 실제로 그런 어프로치를 하시는 분들도 요즘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